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자, 취득세 이제 과세 표준 결정했으니까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취득세 세율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차차 배워나갈 것이고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취득세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니다. 세율이요. 자, 보시면 취득세 세율 구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등 비례세율이 정된다. 자,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례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 함수는, 자, 그래프는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요.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이쪽 함수는 이제 세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4%입니다. 자, 1억 원짜리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4%예요. 5억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10억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과세 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자, 이럴 때 세율을 보세요.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비례세율은 주로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세율. 누진세율은 자,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 그러는데,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이 정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이 정됩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소득이요.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비례세율 적용되고,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취득세는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뭐냐? 무엇을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느냐? 그러면 차등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유상승계 취득했느냐, 무상승계 취득했느냐, 원시 취득했느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것을 취득했느냐, 과세 대상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토지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4%인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이 3%예요. 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세율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비례세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근데 비례세율인데 차등해서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과세 대상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인데, 자, 어떤 것을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용어 이해하셨으면 취득세 세율은요,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요. 표준세율. 그 다음에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특례세율. 그래서 세율 특례라고 해서 특례세율.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시험에서 계속 한 4년 계속 나오다가 자, 28회 시험만 이 표준세율이 안 나왔는데 29회 시험은 이 표준세율에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요건 이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근데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외우면 모의고사나 뭐 모의고사 문제 단골로 나오고 모의고사라든가 실전에서 한 문제를 가볍게 맞출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 외우면 한 문제 그냥 가볍게 맞추는데 이걸 안 외운 분들이 있어요. 안 외우고서 세율이 어렵대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거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근데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은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지자장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이제 28회 시험 지문에는 그냥 옳은 것으로 해서 그냥 깔려 나왔는데요. 지문에 나왔는데 당연합니다. 이건 뭐 상식처럼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4%인데 근데 그러면 최대 지자체장이요 여기다가 플러스 50% 하니까 4%의 50% 절반은 2%잖아요. 그럼 플러스 50% 하면 최대 6%. 그러면 마이너스 50%면 최저 그러면 2%까지 이렇게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넘쳐나니까 마이너스 깎아줘서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2% 적용하고 또 어느 돈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돈은 요걸 갖다 올려가지고 6% 어느 돈은 4% 그럼 각 시도마다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표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똑같이 뭐 상가를 만약에 매매를 취득해? 그럼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이 4% 표준세율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 보세요. 법령에 지자체장이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우린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이 중과세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치성 재산이라고 제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 또 취득세는 과밀 억제 권역과 관련해서 또 대도시 내에서 또 중과세 이렇게 해가지고 중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차차 이제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중과세율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려운데 요건 이제 차차 공부해 나갑니다. 특례세율, 세율 특례는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 틈틈이 몇 번 나오다가 이게 이제 26회, 27회 시험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28회 시험에서는 특례세율, 요 세율 특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역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맨날 그 문제를 통해서 연습했던 그 지문들 거의 그대로 그런 똑같은 박스형 형태로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면 이 세율 특례 28회 시험 나온 것은 맞췄어야 됩니다. 이번 28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한 5문제는 아예 그냥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냈고 그랬잖아요. 사례 계산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는데 27회 시험 안 나왔지만 한 문제 나오는데 제가 어떤 문제에 계산 문제가 나올지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뭐 환산가액이라는 거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책 계산 이거 연습을 연락이 했어요. 했는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내니까 저 시간 내 1분 내에 아무래도 풀기가 좀 버거웠게 수험생들이 풀기가 버거운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합격자 모임 갔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한 수강생분이 공부 세법 잘했던 수강생 풀었어요. 이 문제를 끝까지 오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꼭 풀어낸다 그래서 풀긴 풀었는데 한 3분 4분 걸려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맞췄어요. 근데 한 문제 푸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니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뒤에 막 그냥 막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어렵게 문제가 나왔는데 5문제는 아예 틀리라고 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특례세율 요것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특례세율도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29회 시험에서는 하여튼 표준세율은 시험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가
그러니까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것은 기본적인 세법 공부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합니다. 일단 표준세율 다음에 제가 이제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표준세율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표준세율 공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을 차차 이제 우리가 5, 6월 달까지 걸쳐서 우리가 공부가 좀 되면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갑니다. 어떻게간에 자 이렇게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먼저 표준세율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차차 공부해 나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용어를 비례세율이 무슨 말이고 누진세율이 무슨 말인지 차등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 표준세율 용어 익히시고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뭔지는 제가 이따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충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자 408페이지 여러분 보시니까 취득세 세율 구조는 과세 대상의 성격에 따라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표준세율, 자,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세율이, 표준세율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무조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누가 또 여러분 주변에서 나 요번에 주택 하나를 샀는데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물어봤는데 아직 안 배웠는데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 또. 롱색이 세법 공부해야 돼.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서 맨 위에 나와 있죠. 요거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이 유상승계 취득 자 여기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되어 있으면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여러분들이 유상승계 취득이 뭐냐 그러면 매매예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유상승계 취득.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또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소개해드렸어요. 금전이의 재산권, 부동산 같은 거 맞바꿀 때 자신 부동산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또 공매나 경매도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내고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게 유상승계 취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농지를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했다. 그럴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뿐만 아니라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대개 지방세법 같은 거 보면 특히 천분율 단위로 표시가 돼요. 이렇게 1000분의 30,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천분율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시험에도 천분율 단위로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백분율로 환산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1000분의 30이니까 백분율로 하면 몇 프로예요? 3%. 자, 그래서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3%요.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는데 그때 정답이 1000분의 30. 요거 고르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주겠다. 상가나 토지를. 그럼 몇 프로요? 4%입니다. 비고란을 보니까 근데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는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유상구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래서 거기 주택 유상승계 취득돼 있잖아요. 주택 유상승계 취득돼 있으면 그 제목에 비고란에 주택 유상승계 취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주택을 반드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주택을 유상으로요. 그러니까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승계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매매 교환 같은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요 영구인하세율, 낮은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1%. 1,000분의 11%.
자,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 9억 초과 몇 프로? 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 주변에 나 이번에 주택을 5억 8천에 취득했어. 취득세 몇 프로 세율 적용돼요? 1%. 자, 근데 6억 1천만 원에 취득했어.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자, 9억 원 초과에 따른 몇 프로? 3%.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에 따라 자, 연구인하 세율 달라진다는 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만 알고 갑니다.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4%. 그 다음에 자, 주택은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1억짜리든 2억짜리든 3억짜리든 10억짜리든 무조건 3%인데 매매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근데 주택만 6억 원 이하 주택일 때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초과면 3%입니다.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주택을 다만 상속이나 증여받거나 신축했을 때는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취득 원인 등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차차 나중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일단은 넘어가고. 409페이지. 나중에는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외우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율들은. 409페이지 참고해 보니까 세율 적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자,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랬죠. 형광표를 줄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엔 상식처럼 알게 됩니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자,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에 전부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필 같은 거로 줄 것이거나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고 중과세율을 봅니다.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무겁게 이는 취득재산의 보유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하거나 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먼저 표에 보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에 4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중과세를 해요. 그러면 뭐 10%, 1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2배 합한 세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배운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해 볼 필요도 없어요. 혼자 괜히 왜 이렇게 돼 있지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전혀 관심 두지 말고 양가로 1번 거기 보겠습니다. 중과세 대상에서 중과세율에서 사치성 재산 찾으셨죠 여러분? 양가로 1번 사치성산 별장, 골프장, 고구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 쭉 밑줄입니다.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즉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한 다음에 출자해요. 그래서 요 세율을 무슨 말인지는 일단 나중에 배우고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뭔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어떤 건지만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네. 사치성 재산. 자, 이제 2017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얼마, 그죠? 12월 달이 되고, 이제 합격자 모임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야말로 진짜 이제 1년이 다 이제 실질적으로 끝난 건데, 새롭게 지금 29회 시험 대비 강좌가 시작되고 그래서 저희들 강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가 바뀐 거예요, 지금. 해가 바뀐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계속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2017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2018년도가 새롭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제가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진짜로 2017년은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하다못해 뭐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발목 다쳐가지고 또 이렇게 약간
그래 불편하게 다녔었잖아요. 힘들게. 그런데 지금 발목은 좀 나았는데 지금 좀 조심하고는 있지만 발목 나았고 나았는데 또 뭐 얼굴에 보니까 뭐 얼굴도 막 요새 막 상태도 안 좋고 저 입술에 뭐 입에 뭐 뭐도 생기고 막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뭐 교통사고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막 계속 안 좋은 일이 그 전에는 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또 제 개인적으로 막 여러 가지 있었고요. 막 집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2017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되다시 올해 2017년 안 풀렸다 이런 분들 2018년에는 저와 함께 행운이 이제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시험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험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처음 만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머리 나빠서 떨어진 시험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유 교수님 제가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머리가 굳어가지고 아유 물론 이제 그 연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력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있는데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것 때문에 합격 못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보면 되잖아요. 다른 애들 한 번 젊은 애들 청춘들 한 번 보고서 암기할 때 난 두 번 세 번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런데 저 나이가 좀 저 사회 경험이 많으면 이해력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쌤쌤이 되기 때문에 20몇 살 되는 저 청춘들은 오면은 세법 같은 걸 특히 어려워해요. 세금을 한번 특히 부동산 세금 같은 건 내봤어야지 관심도 없고 여태까지 전혀 관심 없게 살아온 분야의 내용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뭐 40,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좀 거래도 해보시고 이렇게 관련해서 관심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베이스가 낫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기억력이 이제 차이는 있지만 쏨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사 시험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신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합격자 모임하면서 한 곳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수험생이 몇 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중에 한 명은 작년에 이제 좀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몇 문제 차이 안 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여름에 신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가정이 풍지박산나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부 수강생 한 명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를 뭐 못했죠. 뭐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모임에 일단 못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험을 보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시험도 못 봤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수강생도 있었고, 하여튼 등등 해가지고 외부적인 환경이 그게 안 받쳐주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탈하고, 하여튼 공부하려면 무탈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노력도 또 필요하고, 또 그렇죠. 뭐 노력도 뭐 하여튼 살다 보면 이 인생의 굴곡 있잖아요. 막 되게 막 그 안 좋은 일이 막 연달아 생기면은 그냥 요거 조금만 참고 견디다 보면 이게 굴곡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희망을 바라보고 저 같은 경우도 2017년을 버텼는데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 치고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힘내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시험도 운이 있어가지고 또 A 책형, B 책형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 진짜 실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날 뭔가 쉬운 거지 그냥 거기 그런 걸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등등 또 뭐 등등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하여튼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행운이 항상 꼭 함께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2018년에는 좋은 일만 좀 생겨야 되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항상 기원하고 원하겠습니다. 공부는 또 외부적인 건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어떤 의지는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들었다 그럼 문제도 여러분 지금 계속 나가죠? 나가는 거 문제 여러분들이 꼭 오시면 지난주 거 풀어보시고 안 풀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아프니까 틀릴까봐. 왜 안 푸냐니까 틀릴까봐 안 푼대. 아이고 틀리니까 틀리면서 이게 이런구나 이렇게 해서 틀리면서 포인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제 다음 카페에 또 올려놨잖아요.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올려놓고 또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이제 벌써부터 이제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수강생들 똑같이 배우는데 그 왜 그러냐면 관심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번 보고서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듣고요. 또 한 번 듣고 그래서 나는요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복습하려고 이렇게 책을 펴면 그냥
분명히 들을 땐 알았는데 책을 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고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더 들으면 돼요. 한 번 더 인강을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돼? 두 번 듣고 뭐 세 번 듣고 제가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 강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커피를 빼갖고 왔더라고요. 교수님 제가요 첫날은 그 수강생이 그러니까 저보고 말이 너무 빠르대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자 그랬는데 여러분 제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했잖아요. 아무리 말을 느리게 하든 빠르게 하든 못 알아듣는 분은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고요? 그 개념이 어떤 분들은 진짜 낯설게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데 어떤 분은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는데 빨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개념이 낯설어서 그래요. 생소해서. 그런데 이제 그 수강생이 그랬거든요. 첫날 말이 빨라서 교수님 못 알아듣겠는데 말 좀 천천히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말 그래서 좀 천천히 해줬어요. 천천히 했는데 그래도 표정은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저한테 커피 빼주면서 지난 수요일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요 첫날은 진짜 못 알아들었었는데 요걸 갖다가 그 반복해서 들었더니 인강으로 반복해서 들었더니 이제 세법이 재밌어졌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귀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듣겠으면 다른 과목 똑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귀가 열려요. 이제 다. 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안 되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사치성 재산이 뭔지 소개해드리려고 그랬죠. 표준세율에서는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사치성 재산입니다. 보시면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올해 29회 시험에서는 또 사치성 재산 개념을 잘 보시길 당부드리고 중과세율이 29회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사치성 재산 어떤 거냐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몇 프로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느냐는 지금 이제 아직 안 배울 거고요. 어떤 게 사치성산인지를 알고 하시면 돼요. 별장이에요. 별장 사치성산인데 별장 그러면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이걸 글씨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치 좋은 산간 해변 휴양지에 그 잔디 깔려 있는 멋진 집 있잖아요. 딱 그거 떠올리잖아요. 근데 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디 있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떤 휴양,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별장은.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이요. 자, 이런 것도 별장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재미 동포가 있잖아요. 인천 송도 신도시나 그런데 인천공항하고 가까운 그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올 때 한두 달씩 그 아파트에서 머물다가 가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 뭐가 됩니까? 별장입니다.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사무용 오피스텔은 아니고 그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그 오피스텔을 이용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런 오피스텔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로 구별합니다.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장이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도 사치성 재산인데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면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 쫙 나와 있어요. 이제 쫙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고급 오락장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몰라도 되고 이런 것들. 자,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다 멀리들 것들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 목욕장. 그런데 특수 목욕장 그러면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바로 뒤따라서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부 수강생들 중에는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부 수강생들이 계시는데 신랑분한테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신랑이 자세히 그런데 또 가봤냐고 한번 물어보면 신랑이 자세히 모른다고 하겠지. 그러면 어쨌간에 그런 게 고급락장이에요. 그냥 짐작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인데 여러분 보세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에요.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대중 퍼블릭 골프장 같은 것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또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주택이 있는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이요. 요거 사실상산인데 그 요건이 있어요. 근데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한다. 틀려요. 고율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에서도 고급주택은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럼 틀려요.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재산세에서는.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요. 이거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상산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막 사실상산 외우는데 아이 이런 것까지 머리 글자 딸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봅니다. 별장부터 근데요. 별장부터 골프장까지를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중과세 좀 높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는데 자, 재산세에서는 나중에 배워요. 재산세에서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하나 빼먹었다. 중요한 거. 아이고 뭐가 어쩌니 저 하나 부족하다.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있는데 고급선박이라는 게 있는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해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은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인데 아직 요건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재산세에서는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까지를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유할 때 높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취득세는 별장부터 고급 주택까지 5가지를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할 때 중과세랍니다. 그럼 중요한 세금 하나가 빠져 있네요. 여기 보니까 어떤 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급락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자, 높은 세율, 표준세율의 몇 배로 중과세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이다.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규정이 없고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목은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요 사치성 재산 5가지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사치성 재산 아닌 거. 사치성 재산 아닌 거 한번 볼게요. 사치성산이 아닌데 슬쩍 저기다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요. 취득세 문제에서 별장, 지방세법상 사치성산에 해당하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 자, 연습장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소개해요.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인 시설물인데 취득세 대상이긴 하지만 사치성산 아니에요. 또 골프 회원권 취득세 대상인데 사치성산 아니에요. 이런 거 슬쩍 집어넣습니다.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이지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또 고급 항공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사치성산이 아닌데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 사치성산이라고 속입니다. 자, 사치성산은 별장, 고급락장, 눈 뜨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상처럼 외우셔야 돼. 제가 할 때 이거 수업 시간에 구경하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했잖아. 따라서 외우셨어야지. 자, 근데 5가지고 아닌 거. 자, 골프 회원권, 골프 연습장, 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이런 건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인 것과 헷갈리는 아닌 거. 요걸 딱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치성산이 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과세, 취득세, 세율 중과세에서 사치성산이 뭔지 설명드렸고 나머지 중과세 내용은 우리가 차차 나중에 과미력적인 중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은 어디에다 몰려있냐면 수도권에다 몰려있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이 거의 뭐 절반 정도가 다 여기에 몰려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도 똑같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가평군하고는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지역을 과밀역적 원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눌 때 이 과밀역적 원역은 서울 전 지역하고 요 주변 서울 둘러싼 요 주변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데들은 인구와 경제력이 더욱더 고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뭐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러면 자,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더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과시하는 건데 자세한 얘기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특례세율이 특례세율이 나오는데 410페이지 하단에 세율 특례가 나오잖아요. 이 특례세율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민법이나 이런 공시법적인 지식과 또 세법적인 지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28회 시험에 나왔지만 자,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411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09번 부가징수 이 정도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가징수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징수는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또 고개 한번 드시고 자꾸 졸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깨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서 됩니다. 자, 봅니다. 날씨가 이렇게 그냥 춥고 바깥에는 춥고 안에는 온풍기 들어가서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냥 졸립긴 졸립지. 졸음이 그냥 물물처럼 그냥 밀려오지. 411페이지 봅니다. 부가징수.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요. 자,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 자, 411페이지 맨 아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밑줄이에요. 가로 안의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내 거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고 오시면 되고요. 지금은 넘어갑니다. 취득한 날 밑줄이었죠? 41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부터 60일 이내 밑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과세표준액의 세율 중에 산출한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밑줄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밑줄.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그 60일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그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60일 내. 그래서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쭉 밑줄인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2018년 예를 들어서 3월 만약에 15일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가지고 9월 15일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언제요? 9월 30일을 우리가 9월 30일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거 정확히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시험에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요 가로놓기 문제로 6개월 요거 집어넣는 이런 쉬운 문제도 나왔었는데 아니고 이제 이건 나왔으니까 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또 밑줄입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인 가운데 있죠.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갑을병 3명이 있는데 2사람은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전체 상속 개시에 속한 사람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납부입니다. 한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자 요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다시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납부.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에. 그러면 상속 개시를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자, 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상속 개시 속한 달 말일부터 몇 개월? 9개월 내 신고납부예요. 이것도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내용은 이제 추가 신고납부 경우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건 지금 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3번 특례로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도 시험에 27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고 또 그 몇 년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중요하고요.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 자, 요거 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 쫙이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거기다가 포인트니까 요거 딱 이렇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우리 이제 등록면허세 오늘 이제 이따가 우리가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봅니다. 2010년도까지 있잖아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라는 게 있었고 지방세,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 자, 아직도 지금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은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없어졌습니다. 잘 보세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근데 2011년도부터 세목관소에 따라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두 개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등록세에서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서요. 자, 건축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취득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은요, 취득세로 우리가 통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 일반적으로 자, 매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세율이 2%였었어요, 예전에. 자, 매매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옛날 등록세는 2%였어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 몇 프로를 내요? 4%를 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 농지나 주택 이외에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였어요? 취득세 세율이 4%.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 우리가 4%를 내면 여기에는 자, 등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4%를 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고요. 그런데 요 기간 내에. 근데 이게 만약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요 기간 내 아무 때나 등기하기 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소 등록관소에 접수하기 전까지요,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러면요, 지자체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요,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소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접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여러분이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지자체 신고 납부 안 하고 영수증 없이 등록관소에 가면 등기 등록을 첨부 소면 불비네? 각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래 60일 원칙 이건데 다만 요 기간 내에서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27회 시험 어떻게 나왔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한 후 30일 등록관소의 입장에서 취득세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납세지 있잖아요. 요거
어디를 세금 납부의 장소로 하느냐 이런 것들, 또 가산세 관한 얘기, 자 이런 것들 나머지 몇 가지 저 잠시 쉬었다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